제로인데 왜 살이 찌죠? 제로인데 살이 찐다? 설탕은 없지만 몸에 해로운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로 제품 매일 먹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제로의 허와 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제로의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로라는 이름이 붙은 식품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마트에 가보세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무설탕 초콜릿, 설탕 제로 아이스크림까지 온통 제로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마치 우리가 제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 제로라는 약속이 진짜일까요? 칼로리 제로, 당분 제로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로 식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까지 말입니다. 1부 제로 식품의 탄생, 우연에서 시작된 혁명, 최초의 발견. 그 이야기는 187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실에서 시작됩니다. 러시아 출신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르크가 실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저녁을 먹는데 빵이 이상하게 달았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었는데도 단맛이 사라지지 않았죠. 팔베르크는 급히 실험실로 돌아가 그날 다뤘던 화학물질들을 하나씩 맛봐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인류 최초의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이 발견되었습니다. 설탕보다 300배나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전혀 없는 물질이었죠. 하지만 사카린에는 쓴맛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진짜 혁명은 거의 100년 후에 일어납니다. 아스파탐의 등장. 1965년 미국의 제임스 슐레터라는 화학자가 위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을 하찼는데 사카린과는 차원이 다른 단맛을 느꼈습니다. 바로 아스파탈이었죠.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면서도 뒷맛이 깔끔했습니다. 1981년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아스파탐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982년 다이어트 콜라가 출시되면서 제로식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한국의 제로식품 역사. 한국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다이어트 콜라가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공적인 맛이라며 큰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진짜 변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웰빙 문화가 확산되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식품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8년 1630억 원이었던 국내 제로 음료 시장이 2023년에는 1조 2780억 원으로 무려 8배나 성장했으니까요. 이는 전체 음료 시장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2부 제로식품의 과학. 어떻게 단맛만 내는가? 인공감미료의 종류와 특성. 현재 우리가 마주치는 인공감미료는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스파탐입니다. 아미노산 2개가 결합된 형태로 체내에서 분해되면 아스파트산, 페니랄라닌, 메탄올로 나뉩니다. 모두 자연적으로도 존재하는 물질들이죠. 하지만 페닐케톤여증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서 제품에 반드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크랄로스입니다. 설탕 분자에 염소 원자 3개를 붙인 형태로 설탕의 600배 단맛을 냅니다. 체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그대로 배출되며 열에 안정적이라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카린입니다. 가장 오래된 인공감미료로 설탕의 300배에서 500배 단맛을 냅니다. 약간의 쓴맛이 특징이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여전히 많이 사용됩니다. 네 번째, 아세설팜 K입니다. 칼륨염 형태로 열에 안정적이고 다른 감미료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스테비아입니다. 남미 원산의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탕의 200배에서 300배 단맛을 내며 약간의 감초 향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에리스리톨입니다. 설탕의 70%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설탕의 5%에 불과합니다. 소화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7번째, 자일리톨입니다.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며 특히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껌이나 치약에 많이 사용됩니다. 단맛을 느끼는 원리. 그런데 어떻게 칼로리는 없으면서 단맛만 낼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우리 혀의 미각 수용체에 있습니다. 혀에는 단맛을 감지하는 티오나2와 티오나3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설탕이 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뇌에 단맛이라는 신호를 보내죠. 인공감미료들도 이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지만 결합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감미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맛 신호는 보내지만 실제로는 포도당이나 과당처럼 세포의 연료가 되지는 않아요. 3부. 제로식품의 실. 확실한 효과들. 칼로리 절약의 수학. 가장 확실한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칼로리 절약 효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반 콜라 355ml 한 캔에는 139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매일 콜라 한 캔씩 마시던 사람이 제로 콜라로 바꾼다면 하루 139칼로리, 한 달이면 4170칼로리, 1년이면 5735칼로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 1kg을 태우려면 약 7700칼로리가 필요하므로 이론적으로는 1년에 6.6kg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계산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신진대사의 변화, 다른 음식 섭취량 증가 등의 변수가 있지만 분명한 칼로리 절약 효과는 있다는 것이죠. 혈당 관리의 혁명.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일반 설탕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제로식품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는 혈당 지수 GI가 0에 가깝습니다. 즉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당뇨병 환자들이 단맛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치아 건강 보호. 또 다른 확실한 이점은 치아 건강입니다. 일반 설탕은 입속 세균의 먹이가 되어 산을 생성하고 이 산이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켜 충치를 만듭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는 입속 세균이 분해할 수 없어서 산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일리톨의 경우는 오히려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치과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죠. 실제로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자일리톨 껌을 씹은 그룹이 일반 껌을 씹은 그룹보다 충치 발생률이 7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부. 제로식품의 허. 숨겨진 위험들. 2023년 WHO의 폭탄 발표. 하지만 2023년 7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발표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와 AARC가 아스파탐을 그룹 2B, 즉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룹 2B에는 아스파탐 외에도 휴대전화 전자기파, 자동차 배기가스, 카라기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단계라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 위험 수준입니다. WHO는 체중 60kg인 성인이 하루에 아스파탐 2.4g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로 콜라로 환산하면 12캔에서 36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역설적인 체중 증가 현상.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연구에서 제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뇌의 보상 시스템 교란입니다. 단맛을 느끼면 뇌는 곧 칼로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아서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둘째, 심리적 면죄부 효과입니다. 제로 콜라를 마셨으니까 햄버거 하나 더 먹어도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셋째, 인슐린 반응의 혼란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도 미약하게나마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 파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우려사항은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소화를 돕고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며 심지어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카린과 수크랄로스가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좋은 세균은 줄어들고 나쁜 세균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죠. 아직 장기적인 영향은 확실하지 않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비만,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심지어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각의 변화와 중독성. 인공감미료의 또 다른 문제는 미각의 변화입니다.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밋밋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과가 달았는데 이제는 별로 안 달아요. 딸기가 시게 느껴져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각의 기준점이 높아져서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5부.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 각국 규제기관의 입장. 흥미롭게도 전문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 FDA는 여전히 아스파탐을 비롯한 주요 인공감미료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이 FDA의 공식 입장입니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WHO의 발표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WHO는 예방 차원에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 한국의 대한당뇨병학회는 인공감미료 안전성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무제한 섭취를 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대한영양학회는 천연식품으로부터 단맛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절한 인공감미료 사용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6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개인별 맞춤 가이드. 그렇다면 누가 제로식품을 먹어도 되고 누가 피해야 할까요? 권장하는 경우. 당뇨병 환자 의사와 상의 후. 체중 감량이 필요한 성인. 충치가 자주 생기는 사람. 주의해야 하는 경우. 임신부와 수유부. 6세 미만 어린이. 페닐케톤요증 환자 아스파탐 금지.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 피해야 하는 경우. 인공감미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극도로 예민한 체질인 사람. 적정 섭취량. 각 인공감미료마다 일일 허용량의 EDI 정해져 있습니다. 아스파탐 체중 1kg당 40mg. 수크랄로스 체중 1kg당 15mg. 사카린 체중 1kg당 5mg. 이를 제로 음료로 환산하면 하루 10캔에서 15캔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루 1캔에서 2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활용법. 제로식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단계. 점진적 대체. 갑자기 모든 단맛을 제로식품으로 바꾸지 말고 하루 한 번씩 천천히 대체해보세요. 2단계. 다양성 유지. 한 가지 인공감미료만 계속 섭취하지 말고 여러 종류를 순환해서 사용하세요. 3단계. 전체적인 식단 개선. 제로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적인 식단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목표 설정. 제로식품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과도기적 선택지로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최종 정리. 균형 잡힌 선택. 지금까지 제로식품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들, 확실한 효과들, 그리고 아직 불분명한 위험들까지 말이죠. 결론적으로 제로식품은 만능 해결책도 아니고 완전한 악마도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맹신도 맹목적 거부도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로식품을 선택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선택하는가? 내 건강 상태에 적합한가? 적정량을 지키고 있는가? 다른 건강한 대안은 없는가? 결국 건강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제로식품도 그중 하나일 뿐이죠.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 패턴 속에서 현명하게 활용할 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